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속화되는 엔저에 대한 관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세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경상수지가 7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50세에서 64세 준고령자 46.5%가 선호하는 장내 방법으로 화장 후 자연장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도로 202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로 202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25% 하락한 2026.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보복과 이슬람 국가의 테러 위협 등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2020선까지 후퇴했지만 향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신제품의 부정적 이슈와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12개월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들어 상거래일을 제외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기관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이 600억 원, 개인이 114억 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54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업, 전기전자, 금융업 등이 오른 반면 철강금속, 기계, 의료정밀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KB금융 등이 올랐습니다. LG화학, 포스코 등은 크게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형주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형주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증시에서 소형주의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형주는 시가총액 순위 301위 이하의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51조 원 수준으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중 4.2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소형주 시가총액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소형주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1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소형주 주가는 지난해 말보다 30% 급등한 반면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주의 증시 비중은 지난 3월 중순 처음으로 4%를 돌파했고 소형주 시총도 5월 하순 50조 원을 최초로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소형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코스피는 지난 7월의 상승세에 이어가지 못해 소형주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주의 약진은 그간 한국 증시를 이끌어온 수출 중심 대형주가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영향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SDS 주식을 공모주로 처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매각 차익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고요? 네,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 SDS 주식 전량을 공모주로 처분하기로 해 매각 차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4.68% 내린 59,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 SDS 주식 전량을 삼성 SDS 기업공개 때 구주 매출을 통해 매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공모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모가 밴드의 중간값인 17만 원을 적용해보면 1조 40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것은 삼성 SDS 상장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3분기 실적 우려가 시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현용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상장 후 추가 상승분을 챙길 수 없게 됐다며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4% 줄어든 30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속화되는 엔저에 대한 관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엔저 등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원엔 재정 환율이 100엔당 950원대로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엔저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 주체 심리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보이지만 앞으로 모멘텀이 이어지게 하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입법 과제도 있지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먼저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정기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국정감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본 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문화 콘텐츠, 지식 기반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입니다. 이는 52만 개 법인과 456만 개인 사업자의 25%에 해당합니다. 또 국세청은 세금 체납으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엔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7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흑자 행진이 2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72억 7천만 달러로 7월에 78억 4천만 달러보다 5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흑자폭이 줄어든 것은 휴가철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건설수지 또한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 올해 누적 흑자는 사상 최대폭 흑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8월 누적 흑자는 543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억 6천만 달러 많았습니다. 8월 경상수지의 특징은 수입과 수출이 전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커 내수 부진형 경상수지 흑자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축이 된 50세에서 64세 준고령자 46.5%가 선호하는 장래 방법으로 화장 후 자연장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매장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화장 후 자연장을 28.2%, 매장을 34.8%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베이비부머 세대로 진행되면서 배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38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수는 2030년 1269만, 2060년 1762만 2천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고령자 인구수인 노년 부양비는 올해 1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2018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의 기업과 가계부분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중소기업과 신용대출 부문에서 연체율 증가폭이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 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가운데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은 0.96%로 전달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1.16%로 0.13%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은 0.71%로 0.05%포인트 각각 높아졌습니다.
기업 중에는 대기업 0.74%보다 중소기업 0.3%의 연체율이 두드러졌고 상승폭도 0.16%포인트로 대기업 0.01%포인트를 능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는 신규 1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92%, 부동산 임대업이 1.14%, 선박 건조업이 4.08% 등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연내 중국 기업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 증권부의 조성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이 위안화 역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죠. 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김치 본드라고 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의 위안화 김치 본드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 김치 본드 발행은 본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외국계 IB와 손잡고 중국 한 제조기업의 국내 위안화 김치 본드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연말께 국내 채권 시장에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투증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을 시도하는 만큼 채권 규모를 시장 테스트 성격으로 해서 한 500억에서 600억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KDB 대우증권과 현대증권도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빠르면 연말쯤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증권사와 또 이 자산 운용사들도 위안화 김치본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벌써부터 물밑 경쟁에 나섰다면서요? 네, SC증권은 국내 한 공기업의 위안화 김치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SC증권이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의 채권 거래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위안화 김치본드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위안화로 투자하는 중국 채권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도 위안화 김치본드 및 주식을 담은 투자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안화 김치본드가 언제쯤 거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게 되거든요. 언제부터인가요? 위안화 김치본드 거래는 당장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미화나 엔화, 유로화 김치본드와 마찬가지로 상장 거래가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위안화 김치본드 상장, 매매 거래, 청산 결제, 정보 분석 등에 관련된 IT 인프라 및 제도를 정비했고 오늘부터 거래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거래소 채권 시장에는 미화 김치본드 40개 종목, 엔화 김치본드 1개 종목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안화 김치본드가 이제 국내에서 발행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위안화 김치본드는 발행을 하는 중국 기업은 물론 투자를 하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모두 이득이 됩니다. 우선 중국 기업은 중국 현지에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내 투자자는 국내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채의 평균 금리는 8%대로 높습니다. 다만 위안화 김치본드가 절대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되는데요. 금리가 높은 만큼 회사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해도 환율 리스크가 투자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환율 변동폭이 크죠. 이점도 있겠지만 환율 리스크가 발목을 또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KT가 고객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족 구성원 간 데이터와 포인트를 공유하는 올레 패밀리박스를 출시해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 확산, 단통법 제도 엄격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장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에 의존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사와 승부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KT가 다음 달 선보이는 올레 패밀리박스는 가족 구성원들이 KT의 모바일 상품을 2회선 이상 사용할 경우
구성원끼리 데이터와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결합 서비스입니다. KT는 단통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고객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내 각 조직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반을 설치해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하고 법 준수를 자율 점검할 계획입니다. 펜텍이 사물통신 사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섭니다. 펜텍은 국내외 기업 고객 시장을 대상으로 사물통신 사업을 강화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 등 재계 신호탄을 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펜텍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2012년 하반기부터 M2M 시장 진출을 모색해 지난해부터 경비업체 S1과 경기버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S1의 무선화한 보안 단말 모듈을 공급해 비용 절감과 망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경기버스에는 버스 정보체계에 사용할 M2M 라우터를 공급해 버스 운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펜텍은 M2M을 넘어 사물 인터넷까지 실용화를 끌어낼 방침입니다. 이미 금융업, 요식업, 건강관리 산업 등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4천만 원 이상 고가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증가세가 4년 만에 꺾이며 국산차 비중이 3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국내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차는 47,119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32.9%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국산차는 2011년 점유율이 44.5%로 처음 수입차에 밀린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차 판매가 급증하며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고가 승용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이 4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시된 2세대 신형 제네시스가 30%대 점유율 회복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1월에서 8월 기준 총 25,543대가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제네시스 외에도 현대차, 아슬란이 4천만 원 이상 고급차 시장에 가세하는 등 고급차 시장을 둘러싼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대결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지방은 저녁부터, 남부지방의 비는 밤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다소 높은 기온을 보였지만 비로 인해서 한낮에도 제자리 걸음에 그쳤고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울 15도로 예상돼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도 최고 23도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천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전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예상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 15도, 대전 1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부산 등 경남 동해안은 낮나절 한때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비가 내린 뒤 아침 나절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7도, 부산 24도가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새벽 낮절부터 낮나절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강릉 13도, 낮 기온 16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와 남해 동부 먼바다는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예상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비는 개천절인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